안녕하세요. 행운파파입니다. 요즘 전 세계가 반도체 이야기로 들썩들썩하죠. 특히 우리나라 반도체가 핫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일본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반도체 강국이었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반도체 시장의 황제였던 일본이 왜 몰락했고 지금 거액을 쏟아부으며 TSMC를 모셔오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일본은 지금 반도체 부활을 꿈꾸며 TSMC를 모셔왔습니다. 딱딱한 정보 대신 이 이야기가 우리한테 왜 중요하고 또 일본이 얼마나 절박한지 하나의 거대한 드라마처럼 풀어드릴게요. 이 드라마의 제목은 바로 몰락한 황제의 기환입니다. 지금의 일본은 반도체 제조 강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딱 40년 전으로 돌아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1980년대 후반 일본은 전 세계 D램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했어요. 세계 10대 반도체 기업 중에 무려 6개가 일본 회사였죠. 지금의 삼성전자나 TSMC의 위치보다 더 강력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명실상부한 반도체 시장의 황제였어요. 그런데 이 황제가 왜 무너져서 지금은 대만 기업인 TSMC에 막대한 보조금을 퍼주면서 제발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읍소하게 되었을까요? 황제의 몰락은 외부의 충격과 내부의 고집,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치명타입니다. 바로 1986년에 체결된 미일 반도체 협정이에요. 이 협정이 일본 반도체 산업의 심장에 가장 치명적인 펀치를 날렸습니다. 일본은 과거 저가 공세로 시장을 장악했는데 이 협정으로 일본은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가격을 마음대로 낮출 수 없게 됐어요.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덤핑 칼날을 법으로 부러뜨린 것과 같습니다. 싸게 팔아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손발이 묶인 거죠. 여기에 플라자 합의까지 겹치면서 엔화 가치가 폭등했죠. 결국 품질은 좋았지만 가격 경쟁력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싸게 팔아서 시장을 장악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건데 이게 성장의 발목을 잡아버린 겁니다. 두 번째는 내부의 고집스러운 거인입니다. 일본 기업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과도한 자부심, 즉 기술 제일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시장이 메모리 중심에서 비메모리로 그리고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이라는 새로운 분업체계로 바뀌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다른 나라는 칩 설계 전문 회사와 제조 전문 회사로 역할 분담을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 훨씬 효율적이고 빨랐죠. 하지만 일본은 설계부터 제조, 판매를 모두 하는 종합 반도체 기업 모델만 고집했어요. 이 고집스러운 방식은 변화하는 시장의 속도와 비용 효율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D램 사업을 포기하고 기업 통합 같은 쓰라린 구조 조정을 겪으면서 칩을 찍어내는 제조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묘한 역설이 벌어집니다. 일본은 반도체 칩 제조 능력을 잃었지만 이 칩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와 도구 분야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남았어요. 포토 레지스터나 웨이퍼 같은 핵심 소재, 그리고 노광 장비 같은 정밀 장비 쪽에서 일본 기업의 점유율은 지금도 엄청납니다. 이 분야는 단기간에 따라잡기 힘든 장인 정신과 정밀 화학 기술이 필요했거든요. 결국 일본은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은 잃었지만 반도체 공장을 지탱하는 재료와 장비는 계속 공급하는 기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간극이 바로 일본을 절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손에 아무리 좋은 재료와 도구가 있어도 결국 칩을 만들어줄 사람은 없는 거죠. 이 절박함이 마침내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를 뒤흔드는 사건과 맞물리면서 폭발적인 기회로 이어집니다. 그 기회가 뭐였냐고요? 바로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어요. 코로나가 쏘아올린 반도체 공급망 위기가 일본 부활의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코로나19로 공장 가동이 멈추고 물류가 막히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죠. 특히 자동차나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범용 반도체가 부족해지자 세계적인 자동차 강국인 일본의 공장들까지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때 각국 정부는 깨달은 거예요. 반도체가 석유만큼이나 중요한 경제 안보의 무기구나. 이 깨달음이 엄청난 지원의 발판이 된 거죠. 대만 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특정 지역에만 반도체 공급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일본에게는 바로 이 지점이 골든타임이었어요. 일본은 이 절박함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돈의 힘으로 TSMC를 유혹했어요. TSMC는요, 원래 기술 유출 때문에 해외 공장 짓는 거 엄청 꺼렸던 철벽 같은 회사입니다. 대만 외에는 잘 안 나가던 기업이었죠. 하지만 일본의 제안 앞에서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탐내는 명품 회사를 우리 동네로 데려오는 겁니다. 그냥 와주세요 하면 올까요? 엄청난 특혜를 줘야 오겠죠. 일본이 바로 그 특혜를 제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TSMC를 끌어들이기 위해 반도체 부활을 국가적 사명으로 걸고 막대한 보조금을 들고 갔어요. 투자 규모는요, 1공장, 2공장을 합치면 총 투자액이 우리 돈으로 약 30조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지원은요, 1공장과 2공장 건설에 총 1조 2천억 엔, 약 11조 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는 전체 투자액의 3분의 1이 넘는 금액으로 정말 역대급 규모입니다. 이 엄청난 자금의 지원에 TSMC는 결국 일본 남부 규슈섬 과거 실리콘 아일랜드라 불리던 구마모토현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치 결정 후 추진 속도도 엄청났어요. 모든 것이 코로나 시기의 절박함 속에서 초고속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식 유치 발표일은 2021년 10월 14일이었어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직접 유치 확정을 발표하며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그리고 불과 6개월 뒤인 2022년 4월에 제1공장 건설이 바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속도는 일본의 오랜 관료주의를 생각하면 기적에 가까웠어요. 2024년 2월에 이미 준공식을 열었고 계획했던 대로 그의 말인 2024년 12월에 곧바로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주로 자동차 전장이나 산업용 기기에 들어가는 22나노에서 28나노급 제품을 생산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TSMC는 소니, 덴소 같은 일본 기업들과 합작해 만든 회사 JASM의 제2공장 건설도 확정했어요. 1공장이 가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말이죠. 제2공장은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투자액은 20조 원 규모로 1공장보다 더 크고요. 더 중요한 건 2공장에서는 6나노, 7나노 같은 더 첨단 기술이 적용된 칩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2027년 말 가동이 목표예요. 결국 일본은 TSMC를 단순 유치한 것을 넘어 첨단 반도체 생산까지도 국내에서 책임지게 하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일본의 반도체 부활 전략이 아주 순조롭게, 아니 초고속으로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합니다. TSMC가 구마모토에 들어서면서 주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금강이 발견된 것처럼 이 지역은 지금 특수를 누리는 중이에요. 공장 직원들이 살 아파트와 호텔 건설이 잇따르고 주변의 땅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TSMC 직원들이 사용할 국제학교와 외국인 전용 편의시설까지 급하게 짓고 있어요. 일본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TSMC 공장 근처로 투자를 늘리고 있죠. 이 공장 하나가 주변 산업 생태계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앵커 기업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TSMC를 유치하면서 잃어버렸던 반도체 제조 생태계의 든든한 허리를 단숨에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든든한 허리를 만드는 것이 곧 황제의 완벽한 귀환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TSMC 유치는 기반을 닦은 거지 왕관을 쓴 건 아닙니다. 지금 TSMC 구마모토 공장에서 주력으로 생산되는 칩은 28나노, 6에서 7나노급입니다. 이 기술은 훌륭하지만 현재 삼성전자와 TSMC 본사가 수십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3나노, 2나노 같은 최첨단 기술은 아니죠. 결국 일본은 아직 가장 최첨단 분야에서는 TSMC 본사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세계의 중심은 여전히 이 초미세 공정 분야에 있거든요.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미세 기술 경쟁에서 이겨야 진짜 패권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진짜 승부수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자존심을 건 초미세 기술 자립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일본 정부와 주요 대기업들이 힘을 합쳐 라피더스라는 새로운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이 기업 이름 들어보셨죠? 라피더스는 라틴어로 빠른이라는 뜻인데 이 이름처럼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정상에 도전하겠다는 야심이 담겨 있어요. TSMC 유치가 밑그림이었다면 라피더스는 일본이 직접 그 위에 세계 패권을 상징하는 왕관을 그리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피더스의 목표는 무려 2027년에 2나노라는 초미세 공정 칩을 양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 정도 기술은 일본이 스스로 만들려면 수십 년이 걸릴 격차죠. 그래서 일본은 시간을 돈으로 샀습니다. 정부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미국의 IBM과 유럽의 반도체 연구기관인 IMEC 같은 글로벌 기술 능력을 적극적으로 끌어와서 단기간에 기술 격차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라피더스는 이미 홋카이도에 첨단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나노 공정 시제품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속도라면 2027년 양산 목표가 허황된 꿈만은 아닐 수 있다는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보면 일본이 TSMC를 유치했다는 건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글로벌 반도체 지형을 바꾸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TSMC와 라피더스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한국과 대만의 초격차 지위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TSMC 공장으로 안정적인 제조 기반을 확보하고 라피더스라는 첨단 기술 자립을 노리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소재 장비 분야에서 최강인 일본이 TSMC의 제조 노하우와 라피더스의 첨단 기술을 결합한다면 앞으로 반도체 생태계에서 가장 무서운 경쟁자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일본이 TSMC를 모셔온 건 반도체 부활의 1단계 미션 성공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 황제의 기환을 선언하려면 라피더스가 2나노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과연 몰락했던 반도체 황제는 이 마지막 승부에서 성공해서 다시 한번 세계의 중심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를 흥미롭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세상의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는 이슈와 이슈 채널의 행운파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